최근 고용지표가 나쁘게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용 수정치도 대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지표들이 나쁘게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핵심 변수는 지금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기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버블장을 원하고 있는 게 지금의 주식시장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니까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 고용 둔화가 저성장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러셀 지수는 하락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러셀 지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AI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장은 바로 이 AI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을 통해서 AI 중심의 차별화된 버블장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닷컴 버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까지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경기가 나쁜 것처럼 보였으나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보였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가 만들어졌던 게 1992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1993년도부터는 세계화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화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물가가 하락을 하고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주식시장도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가기 시작을 했었고 총 경기 침체 시기부터 경기 확장기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은 66%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실물 경제도 회복한다는 지표들이 보이자 1994년도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고 또한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일부 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은 향후에 물가를 완벽히 잡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1994년도 때 물가를 충분히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1995년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윈도우 95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윈도우 95가 IT 버블의 시작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었고 그 결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데 세계화로 인해서 물가도 하락하고 여기에 성장 동력인 IT 버블이 시작이 되면서 증시가 곧바로 45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폭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자면 정확히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게 95년도의 상승장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미국의 물가는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1997년도에는 균형예산법이 통과가 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이 1990년 당시에는 미국이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균형 예산법이 등장을 하면서 재정 적자를 축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보이자마자 바로 장기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요했던 포인트는 물가도 하락을 하는데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를 시켰더니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증시가 빠르게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다? 저금리 저물가가 1998년도까지 이어지면서 또 한 번의 상승장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1998년도 때 러시아 부도 사건들이 터지면서 증시가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었고 이때 미국은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저금리 기조를 조금 더 강력하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증시가 곧바로 반등을 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였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할 때 금리를 빠르게 올렸어야 되는데 Y2K 사건이라고 해서 2000년이 오게 되면 컴퓨터들이 망가지면서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2000년이 넘어갈 때 금리 인상을 지연시켰다가 2000년이 지나면서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을 했다가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증시가 한 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2000년도 9월 달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었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주식의 가격들은 원래 실적과 멀티플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AI 성장을 통해 가지고 실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멀티플입니다. 이 멀티플이 닷컴 버블 시기 초창기에는 30배였다면 이 버블 시기에는 100배까지 올라가면서 증시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멀티플이 100배까지 올라갔었던 요인이 무엇이냐? 성장 동력보다는 저물가 저금리 환경이 더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닷컴 버블의 본질은 저물가 저금리 환경 덕분에 높은 멀티플을 지속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게 2000년도 3월달부터는 고금리 제도가 만들면서 조정장의 빌미가 확실히 제공이 되었었고, 이런 식의 환경에서 2000년도 9월달에 인텔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물가도 아니고 저금리도 아니고 고성장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곧바로 폭락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AI 성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AI의 성장은 지속이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데 이 멀티플이 저한테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 저물가와 저금리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저물가와 저금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1990년대의 저물가 원인은 첫 번째로는 세계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압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대외 충격들이 발생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폭락을 했다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물가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흐름들을 바라보죠. 지금 세계화는 탈세계화로 변화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비용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제압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연준의 독립성들을 훼손시키고 있는 제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물가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이 강해지게 되면 저물가 시나리오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는 요인들이 뭐냐면, 이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고, 이 원유가 크게 증산이 되면서 물가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게 지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1990년대에서 이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의 조건인 원유 증산이 저물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저금리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부터 클린턴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축소를 시키겠다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1997년도에는 균형 예산법이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시그널과 함께 금리가 하락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물가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도 되었었고, 또한 1998년도 때 대외 충격들로 인해 가지고 강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던 포인트들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충격들은 미국의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1990년대에는 구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조건들도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들은 어떠냐? 첫 번째로 재정 적자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 수준도 원래는 2%가 목표치였다면 지금은 3%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최근 5년 동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도 애매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국채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국채 수요가 감소하는 것들을 대체를 해서 단기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었고, 이 단기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하느냐?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단기 국채 수요를 증가시킨 다음에, 단기 국채가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이 단기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장기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 다음에 이 국채가 단기 국채가 많아지면 이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겠다. 이게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이걸 행하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많이 발행을 해서 이 단기 국채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조건들로 뭘 만들어내려고 한다? 저물가, 저금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지만 지금 원유 증산과 단기 국채 수요 증가 이 두 가지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저물가 저금리를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조건들이 이어지면 버블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실패를 한다면 조정장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의 결론들은 어떠하냐? 주식과 가격들은 실적과 멀티플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최근에 멤버십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실적 자체는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연간 실적 상승이 거의 10%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멀티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이 멀티플이 더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장기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것인가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멀티플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장기금리의 하락이 더 필요한데 이게 나타날 거냐는 거죠. 이게 보인다면 증시는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고용지표가 둔화가 되었을 때 이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 멀티플이 상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다고요. 그래서 이 저물가 저금리가 가능할 거냐라고 했을 때 먼저 저물가 조건에서의 중요했던 포인트가 유가라고 했었죠. 이 유가는 지금 어떠냐면요. 오펙에서 증산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거는 제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분석하기에 따르자면 지금 오펙의 증산 속도가 예상보다 많이 빠르고 이 효과가 4분기쯤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가는 하방 압력이 꽤 우세하게 됩니다. 지금은 지정학적인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오펙의 증산 규모들을 다 더하게 된다면 하방 압력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반기 때 막 물가가 크게 튀어올라가지고 증시가 조정을 준다? 이 가능성들은 비교적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물가 조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으나 이 저물가 조건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금리예요. 그런데 이 재정적자 이슈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 재정 적자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멀티플 상승이 어려워지고 주가 상승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재정 적자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나타날 건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해소가 될 기미가 아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다음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도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늘려버린다? 그러면 다음번 부채 한도 협상 때 증시가 조정을 줄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번 부채 한도 협상 전까지는 아직은 이게 재정 적자 이슈가 부각이 안 될 건데 다음번 부채 한도 협상을 할 것 같다. 그럼 그때쯤에는 실제로 부채 한도 협상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재정 적자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 포인트일 것이고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모습들이 안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향후에 금리 상승이 나타난다. 이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대비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당장 대비했다가 상승의 조건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조건들이 지금 충족을 하고 있으나 이 저물가가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유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도 리스크가 되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심화가 되는 게 주거비가 상승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주거비 상승이 0.4%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개월 동안 연속해서 주거비가 0.4% 이상 높게 나온다. 그러면 저물가가 아니라 중간 물가로 넘어가게 돼요. 요거 리스크 요인이고 이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제한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이 제한된다입니다. 그리고 저금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자 악재로 금리가 상승해버린다. 그러면 재정적자 악재는요.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재정적자 악재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걸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주식시장은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는 하락장을 만들어낸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조정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금리를 크게 올리겠다 할 때 조정이 일어났지 하락장이 시작했던 거는 인텔의 실적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정의 빌미가 되고 핵심은 AI에서의 성장 둔화가 보인다. 그때는 폭락할 가능성들이 높다. 근데 만약에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이 되면 증시는 미친 듯이 버블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크로 이슈들 중에서 AI 시장에 대해서 정말 깊게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매크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들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체크를 하신다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